트럼프가 동맹국을 향해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며 압박을 가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세계는 강대국의 거친 목소리에 숨을 죽이며 저마다의 셈법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정반대편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신호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 전쟁과 제재로 사방이 막혀버린 러시아에서 보내온 그 신호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350조 원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압박하는 자와 맡기는 자.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방식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바로 그 350조 원의 비밀입니다. 러시아가 왜 하필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세계의 판도를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극동의 항구 도시. 한때 제국의 자존심을 품은 이 조선소는 이제 차가운 침묵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땀을 흘리며 거대한 선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크레인의 육중한 움직임이 항구 전체를 진동시켰으며 완성된 배가 바다로 나아갈 때마다 사람들은 제국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녹슬어가는 크레인들이 하늘을 향해 팔을 뻗은 채 멈춰 있었고 잡초가 자란 선착장에는 완성되지 못한 선체가 마치 거대한 고철 무덤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조선 산업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었습니다. 첨단 부품은 들어오지 못했고 함께 일하던 해외 기술진들은 하나둘 떠나갔으며 어렵게 쌓아온 기술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에는 아직도 자원이 있었고 에너지 수익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었습니다. 배를 띄울 기술 자체가 소멸하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볼코프는 이 황량한 풍경 앞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극지 조선 기술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북극의 얼음을 가르는 선박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일에 삶의 전부를 바쳐온 엔지니어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북극의 차르라고 불렀고 그 이름에는 단순한 애칭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바라보는 블라디보스토크는 그의 이름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3년째 멈춰선 제국의 조선소. 한때 세계를 향해 당당했던 그 자부심이 녹슨 강철과 함께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볼코프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 긴급 회의장. 창 너머로 겨울 하늘이 차갑게 펼쳐져 있었고 회의장 안의 공기는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고 그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어두웠습니다. 누군가 자료를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러시아 조선 산업의 붕괴와 북극 항로의 미래였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자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소의 가동률은 12%로 떨어졌고 북극 프로젝트에 투입할 선박은 한 척도 준비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기술 인력의 35%가 이미 러시아를 떠났고 남은 인력마저 노령화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게 3,500억 달러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한 관료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돈을 받아야 할 처지가 아니라 기술을 구걸해야 할 처지가 됐으니까요.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볼코프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지금 이 회의실 안에서 아무 방향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창백한 얼굴로 손에 두꺼운 보고서 한 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 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관료들이 귀찮다는 듯 그를 바라봤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잠시 기다렸습니다. 볼코프의 시선이 그 보고서 표지에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K조선 기술보고서. 볼코프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전 세계 조선 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현재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를 도출했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원로 관료 한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우리를 따라하던 나라가 아닙니까? 다른 관료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볼코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어렵다고 해서 작은 나라의 기술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엔지니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세계 최첨단 선박 수주율 80%입니다. 볼코프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데이터가 오염됐거나 조작된 겁니다. 30년 경력에 그런 터무니없는 숫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엔지니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신다면 말씀이 달라지실 겁니다. 볼코프가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표지가 펼쳐지며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볼코프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젊은이의 눈빛이 거짓말을 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볼코프는 혼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을 넘겼습니다. 또 한 장을 넘겼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볼코프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데이터를 파헤쳤습니다. 이것이 조작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파면 팔수록 상황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열었을 때 출처가 국제회사기구 공식 자료였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데이터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납품 지연율 0.01%였습니다. 볼코프의 손이 멈췄습니다. 러시아는 30%가 넘었습니다. 제재 이전에도 15%였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에서 볼코프는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클레임 제로였습니다. 매를 만들면서 단 한 건의 하자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된 통계가 아닐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세계 10대 조선사 중 7개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은 95%였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기술은 사실상 독점 수준이었습니다. 충격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선박 건조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러시아가 3년을 들여도 완성하지 못한 선박을 단 1년 만에 바다에 띄운다는 뜻이었습니다. 연료 효율은 기존 선박 대비 30% 향상이었고 탄소 배출은 50% 감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볼코프는 서류 더미 위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원로들은 기대 어린 눈으로 볼코프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한국의 데이터가 조작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볼코프 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역시 거짓이었죠. 볼코프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원로 한 명이 자리를 박차며 일어났습니다. 치욕입니다. 러시아의 자존심은 어디로 간 겁니까? 볼코프는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블라디보스토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극 프로젝트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니콜라이 파트루셰프가 들어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안보회의 서기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가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트루셰프는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한국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모든 데이터를 검토하셨습니다. 세계 수주율 80% 납품 지연율 0.01% 클레임 제로. 대통령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그가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는 3년째 멈춰 있습니다. 자존심으로 배를 띄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파트루셰프의 시선이 볼코프에게 고정됐습니다. 드미트리 볼코프, 당신이 가십시오. 대한민국으로 가서 그들의 기술이 데이터만큼 완벽한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운명을 그들의 손에 맡길 수 있는지 판단하십시오. 이것은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볼코프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루셰프가 회의장을 나갔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볼코프는 천천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인천공항. 볼코프는 패배자의 심정으로 이 낯선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도 혼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며 사람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짐을 찾는 데 채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서는 30분이 기본이었습니다. 볼코프는 자신도 모르게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거제 조선소까지 차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볼코프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돼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도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4시간 내내 볼코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조선소는 어떤 모습일까? 데이터만큼 압도적일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제에 도착했을 때 볼코프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것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수백 개의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톤짜리 선체 블록이 공중에 떠올랐다가 정확히 제자리에 내려앉았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였습니다. 볼코프는 자신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녹슨 크레인들이 떠올랐습니다. 3년째 멈춰선 유령 같은 조선소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살아 숨쉬는 강철의 도시. 이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한 시스템 안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쇄빙선 한 척이 보였습니다. 볼코프는 자석에 이끌리듯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압도당했습니다. 선체가 예술품처럼 완벽했습니다. 용접 자국 하나 없이 매끄러운 표면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볼코프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선체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강철이 손끝에 닿는 순간 30년 경력의 손이 그 완성도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만들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인상적입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볼코프가 돌아봤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서 있었습니다. 박진우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볼코프는 그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드미트리 볼코프입니다. 박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북극에 차르시죠. 대학 시절 당신의 논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볼코프의 자존심이 요동쳤습니다. 이 젊은이가 자신의 논문을 읽었다고요. 하지만 지금 그가 만든 배를 보십시오. 그 논문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볼코프는 선체를 다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박진우가 선체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배를 만들기 전에 실내를 먼저 설계합니다. 볼코프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박진우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설계도에는 없는 0.1%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품을 만듭니다. 이 배는 북극의 영하 70도를 견딥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배를 만든 모든 사람의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박진우가 선체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용접공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용접선에 책임을 집니다. 설계자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도면에 영혼을 담습니다. 검수자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눈으로 완벽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바로 0.1%입니다. 설계도에는 없지만 이 배를 완벽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입니다.
그 순간 볼코프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격의 차이였습니다. 러시아는 배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설계도를 그렸지만 한국은 영혼을 담았습니다. 볼코프는 선체에 손을 짚으며 그 차가운 강철 위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볼코프는 크렘린 회의실에 섰습니다. 원로들이 기대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그가 한국 기술이 과장됐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볼코프 어떻습니까? 역시 데이터가 부풀려진 거였죠. 볼코프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제 조선소의 그 완벽한 선체가 눈에 선했습니다. 박진우가 말했던 0.1%의 믿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현실은 데이터보다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러시아가 그 나라의 시스템을 배운다는 겁니까? 우리의 자존심은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볼코프는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겁을 먹은 게 아닙니다. 현실을 봤을 뿐입니다. 그들의 조선소는 우리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시스템 기술 완성도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원로 한 명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감동받았다는 게 증거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비교입니다. 볼코프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감동과 충격만으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비교해 보시죠. 박진우 팀장을 러시아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양국 시스템으로 동일한 선박을 가상 설계해 보는 겁니다. 러시아 최고의 엔지니어들과 한국 엔지니어가 정면으로 대결하는 겁니다. 누가 우수한지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원로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러시아 최고 엔지니어 20명이 덤비면 한국 엔지니어 1명쯤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좋습니다. 한 원로가 선언했습니다. 정면 대결로 러시아의 자존심을 증명하겠습니다. 그 박진우라는 자를 데려오십시오. 우리 최고 엔지니어 20명이 그 하나를 이기지 못할 리 없습니다. 볼코프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현실을 경험해야만 받아들일 것이었습니다. 볼코프는 즉시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박진우는 놀랍게도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진우가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맞이한 원로들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3주간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선박 설계가 과제였습니다. 러시아 최고 엔지니어 20명대 박진우 단 1명이었습니다. 수적으로는 압도적이었지만 볼코프는 이미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첫 주가 지났습니다. 러시아 팀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했고 엔지니어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20명이 한 명한테 진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십 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홀로 묵묵히 작업하는 박진우를 보며 그들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볼코프는 그들의 도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조적 결함이 보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진우는 조용히 작업했습니다. 큰 소리로 토론하지도 자신감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설계도를 그려나갔습니다. 볼코프가 슬쩍 그의 작업을 들여다봤을 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의 설계는 이미 기본 구조를 넘어 세밀한 최적화 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주 차에 접어들자 상황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박진우는 이미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연료 효율 개선 작업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반면 러시아 팀은 여전히 기초 설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효율 문제, 선체 균형의 불안정성, 용접 구조의 취약점이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볼코프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구조로는 북극의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원로 엔지니어 1명이 화를 냈습니다. 볼코프, 당신이 그쪽에 넘어간 겁니까? 우리의 전통 방식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까? 3주가 지나고 결과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크렘린 대회의실에 원로들과 고위 관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파트루셰프도 참석했습니다. 박진우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설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연료 효율 15% 개선, 건조기간 2달 단축, 극지 내구성 20% 향상이었습니다. 게다가 향후 10년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까지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원로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팀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돼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기본 구조에 결함이 있었고 효율성은 기존 설계보다 오히려 떨어졌으며 극지 환경 대응은 불완전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20명이 한 명에게 완패한 것이었습니다. 볼코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원로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은 미래의 위험까지 예측했지만 우리는 현재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는 동안 세상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죽은 자존심으로 미래를 열 수는 없습니다. 원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이제 알았습니다. 결과 발표 후 파트루셰프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입니다. 한러 공동연구팀을 즉시 출범시킵니다. 박진우 팀장, 당신이 기술 총괄을 맡아주십시오. 러시아의 미래가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볼코프는 숨을 멈췄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엔지니어에게 기술 총괄을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파트루셰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이 우선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일주일 후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소에 한국 기술팀 15명이 도착했습니다. 박진우가 이끄는 팀이었습니다. 러시아 엔지니어 30명과 함께 공동연구팀이 구성됐고 볼코프는 러시아 측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첫 회의가 열렸을 때 러시아 엔지니어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패배의 굴욕감과 함께 살짝 기대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한국 기술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엔지니어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극지 경험은 저희에게 없는 자산입니다. 데이터로는 배울 수 없는 현장의 지혜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함께 최고의 배를 만들어 봅시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술렁였습니다. 승자가 패자를 존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북극의 얼음은 데이터와 다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당신들의 경험이 이 배를 완성시킬 겁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10년간 풀지 못했던 냉각 시스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극지의 극한 추위에서 엔진을 안정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수많은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달려들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였습니다. 박진우 팀이 그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못 푼 문제를 며칠 만에 푼다고. 하지만 3일 후 박진우가 설계실에 모두를 소집했습니다. 화면에는 완전히 새로운 냉각 시스템 설계가 떠올랐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열을 차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열을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엔진의 열을 버리지 않고 선체 전체에 순환시켜 얼음 축적을 방지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30% 높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설계도를 들여다봤습니다. 한 베테랑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우리는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또 다른 엔지니어가 감탄했습니다. 10년 동안 해결 못했던 문제를 3일 만에 풀다니요. 그 순간부터 러시아 엔지니어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팀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잊은 채 오직 최고의 배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볼코프도 변했습니다. 박진우와 함께 작업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했던 0.1%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완벽을 향한 집념이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팀은 러시아 엔지니어들의 실수를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러시아 팀도 한국 팀의 제안을 무조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극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시너지가 생겨났습니다. 불가능이라던 10개월의 공정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설계는 완벽했고 건조는 일정대로 진행됐으며 모든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진수식 날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소는 3년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대한 쇠빙선이 물 위로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그 선체에는 한빛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북극의 어둠을 가르는 단 하나의 빛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볼코프는 박진우 옆에 서서 한빛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기술과 영혼이 결합된 새로운 희망의 출발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경험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박진우가 볼코프를 보며 말했습니다. 볼코프,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볼코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영원히 얼어붙었을 겁니다. 한빛호는 모두의 기대를 안고 최종 관문인 북극 테스트 항해에 나섰습니다. 3개월간의 극한 환경 테스트가 계획돼 있었고 러시아와 한국의 합동 승조원 80명이 탑승했습니다. 볼코프와 박진우도 함께였습니다. 출항하는 한빛호를 바라보며 파트루셰프가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운명이 저 배에 실려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첫 2주는 순조로웠습니다. 한빛호는 북극해를 거침없이 가르며 나아갔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러시아 승조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쇠빙선은 처음입니다. 얼음이 종이처럼 갈라집니다. 한국 팀원들도 미소를 지었고 함선 내부에는 성공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3주차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상 레이더에 전례 없는 기압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수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베테랑 러시아 항해사가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30년 북극을 다녔지만 이런 패턴은 처음 봅니다. 볼코프가 박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시스템에 문제는 없습니까? 박진우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모든 수치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뭔가 오고 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함선이 크게 흔들렸고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볼코프가 함교로 뛰어갔습니다. 창밖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회오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음 입자와 눈보라가 소용돌이치며 하늘과 바다를 집어삼키는 아이스 토네이도였습니다. 인류가 관측한 적 없는 최악의 북극 재난이 한빛호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최대 출력. 지금 당장 이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항해사가 외쳤습니다. 박진우가 시스템을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30분 안에 안전지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30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스 토네이도의 속도가 예측보다 3배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한빛호를 집어삼켰습니다. 영하 70도의 극한 추위가 함선을 덮쳤습니다. 갑판 위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레이더 안테나가 얼음에 뒤덮이며 멈춰섰습니다. 엔진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냉각수 라인이 동결되고 있습니다. 박진우가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순환 펌프를 최대로 올리세요. 열을 더 빨리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0분 만에 엔진 출력이 50%로 떨어졌습니다. 20분 후에는 30%까지 추락했습니다. 얼음이 선체를 에워싸기 시작했고 한빛호는 서서히 거대한 얼음 감옥에 갇혀들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최악의 순간이 왔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멈춰선 것이었습니다. 함선 내부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상 전원만이 희미하게 켜졌고 난방이 끊기며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볼코프는 손전등을 들고 엔진실로 내려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러시아 팀원 한 명이 절규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죽은 겁니다. 그 소식이 러시아 본토로 전해지는 데는 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상통신으로 상황이 보고됐고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언론사의 헤드라인이 속보로 터져나왔습니다. 한빛호 북극에서 조난 K기술의 한계 드러나. 다음 날 아침에는 더욱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거품 낀 K기술 북극의 분노 앞에 무릎 꿇다. 한국 기술 맹신한 러시아 결국 대가 치른다. 350조 프로젝트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50명의 목숨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언론은 한국 기술을 완전히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함선 내부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실내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고 승조원들은 두꺼운 옷을 겹겹이 껴입었습니다. 러시아 팀원들 사이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속았습니다. 한 러시아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결국 실전에서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러시아 팀원들이 한국 팀을 노려보기 시작했고 한국 팀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우는 엔진실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볼코프는 두 팀 사이에 서서 외쳤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지금 서로를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러시아 베테랑이 볼코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볼코프, 당신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당신이 한국을 믿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얼음 무덤에 갇혔습니다. 함선 내부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밖에서는 언론이 한국 기술을 저주하고 있었고 안에서는 팀원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한비토는 거대한 얼음 속에 갇힌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조선이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일 밤낮을 엔진실에서 나오지 않고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했습니다. 블랙박스 데이터를 수백 번 분석했습니다. 볼코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뭔가 찾았습니까? 박진우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볼코프,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계 결함이 아닙니다. 냉각 시스템도 문제 없었습니다. 엔진도 완벽했습니다. 볼코프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대체 뭡니까? 박진우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타이밍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열순환 펌프가 작동하는 타이밍을 0.1초 늦게 설정했습니다. 그 0.1초가 영하 70도 환경에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볼코프는 숨을 삼켰습니다. 0.1초라고요. 그 미세한 차이가 엔진을 멈춰 세웠다는 겁니까?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스 토네이도 같은 극한 상황은 시뮬레이션으로 완벽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 타이밍 설정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저의 실수입니다. 그 순간 볼코프는 그의 얼굴에서 절망을 봤습니다. 10개월간 완벽을 추구했던 엔지니어가 단 0.1초의 실수 앞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볼코프가 말했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면 고칠 수 있습니까? 박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타이밍을 재조정하고 시스템을 재부팅하면 엔진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박진우가 창백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팀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실수 때문에 50명이 죽을 뻔했다는 것을요. 볼코프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단 고칩시다. 그 다음에 생각합시다. 하지만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투명해야 합니다. 그게 신뢰의 시작이라고 당신에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체 승조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든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러시아 팀원들은 여전히 적대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앞으로 나와 모니터를 켰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겠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박진우가 0.1초 타이밍 오류가 어떻게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켰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이 타이밍 설정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저의 실수입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러시아 팀원 한 명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설계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무능 때문이란 말입니까? 다른 팀원도 가세했습니다. 당신이 천재 엔지니어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죽일 뻔했지 않습니까? 분노가 박진우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50명의 목숨을 당신 손으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하던 신뢰입니까? 박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볼코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진우 앞을 막아서며 모두를 향해 외쳤습니다. 멈추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볼코프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최종 승인자는 저입니다. 모든 설계의 최종 검토는 제가 했습니다. 그의 타이밍 설정을 확인하고 승인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의 실수를 보지 못한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이베의 모든 책임은 저 드미트리 볼코프에게 있습니다. 러시아 팀원들이 볼코프를 쳐다봤습니다. 한 베테랑이 말했습니다. 볼코프 당신이 왜 그의 잘못을 뒤집었습니까? 볼코프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답했습니다. 잘못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북극의 차르입니다. 30년 경력의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그런 제가 0.1초의 오류를 놓쳤습니다. 그게 제 책임입니다. 박진우가 볼코프를 쳐다봤습니다. 볼코프가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책임 공방이 아닙니다. 이베를 살리는 겁니다. 당신이 고칠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회의실의 분노가 잠잠해졌습니다. 한 러시아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고칠 수 있습니까? 박진우가 고개를 들며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필요합니다. 볼코프가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10개월 동안 함께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있고 최고의 배를 만들기 위해 싸웠습니다. 지금 포기할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함께 싸울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러시아 베테랑이 일어났습니다. 시작하죠. 어차피 여기서 죽을 거라면 싸우다 죽겠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함께 살아남읍시다. 그날 밤부터 전체 팀이 복구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박진우가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동안 러시아 팀원들은 얼어붙은 외부 장비를 녹였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내부 배선을 점검했습니다. 국적의 벽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오직 생존이라는 하나의 목표만 남았습니다. 48시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엔진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함선 전체가 환호성으로 터졌습니다. 러시아 팀원들이 한국 팀원들을 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볼코프는 박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볼코프. 볼코프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한비토는 천천히 얼음을 깨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귀환했을 때 수천 명의 인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비토 불가능을 이겨내다. 한러 협력의 기적. 신뢰가 만든 생존의 드라마. 우리는 영웅 대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볼코프는 크렘린으로 호출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볼코프 보고서를 모두 읽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0.1초의 실수 그리고 당신의 책임 선언 전체의 헌신적인 복구 작업. 감동적이었습니다. 볼코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희는 단지. 푸틴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만 준 게 아닙니다. 신뢰의 의미를 가르쳐줬습니다. 대통령이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볼코프 결정했습니다. 극동 개발 프로젝트 전체 350조 원 규모를 대한민국에 맡기겠습니다. 볼코프는 숨이 막혔습니다. 350조 원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푸틴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에게 3,500억 달러를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릅니다. 한쪽이 돈을 뜯어내려 할 때 나는 미래를 통째로 맡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러시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푸틴의 선언이 전 세계에 발표됐습니다.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가 35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한국의 손에 맡긴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서방 언론은 일제히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러시아의 파격 결정 한국 북극 개발의 주인공 되다. K기술 세계 표준으로 부상. 그 여파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 북극 개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줄을 서서 해양 플랜트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한국과 경쟁 관계였던 일본 조선업계가 공식적으로 기술 협력을 요청하며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워싱턴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던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북극 개발의 유일한 전략적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공식 지정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며 함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압박하던 자가 이제는 파트너가 되길 간청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볼코프는 그 뉴스를 보며 미소가 나왔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볼코프는 모스크바 공과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과 후배 엔지니어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비토의 생존 스토리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볼코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때 북극의 차르였습니다. 러시아 기술의 자존심이었죠. 하지만 그 자존심은 텅 빈 것이었습니다.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배를 만드는 법만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는 박진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비토 앞에서 함께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동료가 아닙니다. 북극의 지옥에서 함께 살아남은 강철 동맹입니다. 그가 실수했을 때 저는 그를 감쌌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 모두가 살아남았습니다. 볼코프가 학생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세계의 표준은 변했습니다. 기술의 표준이 아닙니다. 신뢰의 표준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의 표준입니다. 강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볼코프는 그 박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유령 같던 조선소 거제의 강철 심포니, 북극의 아이스 토네이도, 그리고 다시 살아난 한빛초. 그 모든 여정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러시아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강단을 내려오며 볼코프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진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볼코프 다음 프로젝트 준비됐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볼코프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동맹이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소는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때 유령처럼 멈춰섰던 크레인들이 이제는 밤낮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년간 텅 비었던 조선소에는 다시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돌아왔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 협력 모델을 배우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아왔습니다. 독일 최대 조선사가 한국 기업과의 합병을 발표했고 프랑스는 차세대 원자력 쇄빙선 개발을 한국에 전면 위탁했습니다. 영국도 북극 유전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특정 분야의 1등이 아니라 조선해양 산업 전체의 표준이 됐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극지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때 한국을 추격하던 중국이 이제는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조선업계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해 함께 미래를 만들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쟁자들이 이제는 스승을 찾아오는 형국이 됐습니다. 볼코프는 가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크렘린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보며 코웃음 치던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북극의 차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어 현실을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힘은 자존심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오늘 아침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소 앞을 지나가다 한 젊은 러시아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어 교재를 들고 있었고 볼코프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한국에 가서 배울 수 있을까요? 볼코프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기술만 배우지 마십시오. 신뢰를 배우십시오. 그게 진짜 한국의 힘입니다. 세계가 변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기술로 시작해서 신뢰로 완성했습니다.
압박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배우려는 표준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3,500억 달러를 요구할 때 푸틴은 350조를 맡겼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한비토는 지금도 북극을 누비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어둠을 가르는 빛으로서 말입니다. 그 배가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그 항로를 따라 세계가 연결됩니다. 한국이 만든 배가 한국의 기술이, 한국의 신뢰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의 표준이 아니라 신뢰의 표준. 함께 만드는 미래의 표준. 한국이 곧 표준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